미국 주식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시장 타이밍을 피해야 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미국 경제는 좋은 상황이지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 근본적인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투자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 자산을 사고 나면 가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회장인 하워드 막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크트리는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 보기에 투자자들이 지정학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에 집중되고 있죠.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격을 매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기업을 분석하면서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어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할지를 살펴보며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바텀업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 그 외는 모두 허황된 얘기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과대평가된 시장에서는 내재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특히 S&P 지수가 폭등하고 있죠. 당신은 과대평가됐다고 말했지만 저는 가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죠. 무언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할지 방어적으로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역사적으로 봤을 땐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빠져나간다는 건 정말 큰 결정입니다. 제 55년 경력에서 보면 대부분 빠져나가는 건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빠져나갔는데 시장이 오르면 뒤늦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시장은 계속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높은 상태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들어갈지 나갈지, 살지 팔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중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때는 시장을 떠날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결국 이런 점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거나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점입니다. 2019년에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예측하고 빠져나갔다면요.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예측하고 빠져나갔다면요. 그 예측이 맞긴 했지만 빠져나갔을 때는 돈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건 실수라고 봅니다. 워렌 버핏이 항상 말하듯이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지 말라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버핏은 3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서 뺐습니다. 왜요? 살 게 없다고 하면서요.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은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면 우리도 빠져나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팔았던 주식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빠져나가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만약 주식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또는 3% 정도의 주식을 팔 수 있겠죠. 그러나 버핏은 모든 주식을 팔지 않았고 저는 누구에게도 전부 빠져나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S&P 지수가 2025년까지 5에서 1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예측이 맞을까요? 10% 상승이라면 꽤 좋은 결과겠죠. 하지만 골드만은 몇 주 전에 S&P 500의 PE 비율이 높다고 경고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향후 10년 동안 연 3%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했습니다. 과거 100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죠. 이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팔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기대치를 조절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불확실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도 무엇이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시장 타이밍을 피해야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식은 좋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을 포기한다면 극소수의 투자자는 기회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투자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잘못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좀 더 긴 안목에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장관 후보들에 대한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상무부 장관의 루드윅, 재무부 장관의 월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사들에 대한 발표도 확정되지 않았고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고평가된 이유도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경제라도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건 사실이죠. 저희는 좋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데 그런 기회는 드물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미친 듯이 높은 상태도 아니고 빠져나가야 할 때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가 효율성 부처의 책임자가 되었고 최근 트럼프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이런 관계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예측할 만한 지혜는 부족합니다. 이번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무것도 실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과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결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거 투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나 머스크가 정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테슬라의 전망을 개선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얇은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일부 중국 주식에서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평균 10%의 GDP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대화 시대에 접어들어 그 성장의 일부는 경기 자극책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헌데 자극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극책을 줄이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이제는 그 둔화된 성장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수준의 자극책을 통해 좋은 성장을 이루되 자극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극책이 때로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조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GDP 5%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5%라는 수치는 10%에 비하면 둔화된 성장이지만 여전히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왜 중국은 밸류 트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중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미국 경제는 좋은 상황이지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 근본적인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투자란 결국 상대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의 회복이 트럼프의 정책이나 추가적인 세금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아무도 그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분야에서 가치를 보고 있나요? 부동산 분야의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부문이 회복되어야만 투자자들의 신뢰와 감정이 회복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정부 자극책에 따른 과도한 자본 공급으로 이루어진 건설은 조정기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부는 재사용되거나 리모델링 되어야 하고 일부는 그 공간에 맞는 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즉 부동산 재고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지입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현재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을 투자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매우 반갑습니다. 제 경력 내내 다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산을 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산을 사고 나면 가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중국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자산 목록에 올라 있지만 바로 그 목록에서 매력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목록에서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목록 속에서 버려진 자산이나 기회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포지션을 늘리고 있나요? 네, 우리는 중국에서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포지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서 신중하게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낮은 가격에 자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훌륭한 출발점입니다.